네, 도커트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콜롬비아에 있고요. 콜롬비아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올해 첫 도커트셀지입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시장 팔로우는 했는데 도커트셀지를 이제 촬영을 못 해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몸도 아팠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2주 동안 특별하게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시장에 약간 조정이 있었긴 했지만 다시 또 올라오고 이래서 굳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전략이나 스탠스를 변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도커트셀지를 유튜브에 이제 이 채널에서 찍기 시작한 게 2021년 5월 태국 치앙마이 쪽 운전하면서 영상들을 좀 찍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마시고 미국 주식 특히 애플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애플 비중이 가장 컸었는데 작년에 다 정리를 했었고 근데 애플이 그 뒤로는 엄청나게 올랐죠. 2021년 5월 이후부터 엄청나게 올랐었고 또 작년에 저는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정리했고 그 뒤로는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계속 약세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2021년에 애플에 대해서 추천드렸던 이유는 M1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저도 M1 노트북을 17인치, 16인치인가 17인치짜리를 사서 썼는데 와 정말 너무 달랐어요. 일단은 영상을 편집하고 인코딩 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걸 보고 야 이게 장난 아니고 발열 문제도 기존에 있던 다른 윈도우 노트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게 뇌가 어차피 보면 칩이라는 게 뇌잖아요. 뇌의 그 차이가 제품의 여러 가지의 그 경쟁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 발열 문제라든가 그에 비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제가 팔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서 너무 많이 차이 난다. 반도체 성능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갭은 벌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엑시노스가 성능이 좀 안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갭이 좀 벌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3세 대기업 그 자재들 3세들 다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3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특히 이제 그 이마트 정영진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되게 계속 뭔가 말아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삼성도 이재용 회장 부회장인가 회장인가요? 디스플레이는 이미 중국한테 먹힌 지 오래됐고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상품들, 저렴한 폰들을 가지고 해서 지금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세기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 내년 내후년이면 중국한테 먹힐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샤오미든 그 아래에 있는 다른 업체든 해서. 그래서 게다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는 계속해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TSMC랑도 격차가 지금 벌어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더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DRAM 가격은 올해도 제가 볼 때는 경기가 그렇게 썩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소비가 막 엄청나게 올해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중국은 지금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다음 주제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점점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를 더 많이 한국에서부터 수입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중국이 반도체를 작업하는 확률 점유율이 지금 30%대 이상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원래 2020년만 해도 7%는 지금 30%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잘 아시겠지만 하이엔드 시장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엔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압도적이죠.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겨우 7나노 공정 겨우 만들어낸 상태인데 그 아래에 있는 공정이 시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요거를 지금 점점 자급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경고 드렸고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7나노 이하 공정들을 다 중국이 100% 작업하잖아? 그러면 삼성전자 장담 못해요.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진짜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AI 시대에 천병인 것도 아니고 사실 하이닉스가 HBM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선도업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삼성전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거 정말 지금까지 그때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낫다는 게 업계 평가했거든요. 같은 DRAM을 쓴다고 하더라도. 근데 HBM부터 하이닉스가 치고 나가면서 삼성전자가 1년째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근데 업앤다운 있겠죠. 디램 가격이 조금 움직이면서 업앤다운 있고 한국이라는 금융시장에서 삼성전자라는 그 존재가 굉장히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 이제 소몰이 같은 걸 하겠지. 갑니다 해서 삽시다 해서 막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업의 그 자체적인 경쟁력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글로벌리 볼 때는 되게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전 같은 거 여러분 얘기하시는데 가전은요 삼성전자에서 그 매출에서는 10%가 안 돼요. 그리고 이익도 1%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전은 그냥 뭐 가전은 LG나 삼성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하이센스라든가 TCL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 세스 관련해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박람회 거기 영상들 보니까 얘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들 많이 또 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얘들이 기술도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애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재작년부터 해왔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애플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애플이 반도체에 있어서 M1까지는 좋았어. M2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뒤로 뭔가 다른 업체들한테 뭔가 따라잡히거나 격차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에어팟 하나 매출이 50조예요. 50조. 근데 그 뒤로 뭔가가 없어요. 새로운 산업이. 애플카를 좀 야심차게 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플카를 샤오미가 어떻게 보면 카피 업체죠. 애플의 카피 업체가 샤오미인데 샤오미가 샤오미 카인가요?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냈는데 곧잘 잘 만들었다고. 양산도 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양산은 잘하잖아요. 제조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차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한 게 애플인데 애플이 미기적인 이제 거리는 상황에서 직원들도 배고 한때는 해고 있었고 연구 인력들을 애플카에 관련된. 근데 지금 보면은 샤오미가 어떻게 보면 치고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구나. 물론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은 굳건하죠. 굳건하고 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뭔가 성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뭔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95불, 198불, 200불 조금 갈려 말라 하다가 지금 180불 중반 끝에까지 주저앉은 이유가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의 매출이 좀 깎이는 그런 측면이 가이던스상은 나와요. 왜냐하면 경기가 이제 침체될 걸로 보고 있기도 하고 가계의 현금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연체율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굉장히 큰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간에 애플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 온다면 뭐 1, 2분기 안에 오겠죠? 오게 되면 예전만큼 비중을 많이 높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버핏 할아버지께서도 약간 조금 이제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애플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혁신이 막 느껴지는 그런 막 제품들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한 2년 동안에 그냥 반도체 성능 좋아지고 카메라 성능 좋아지고 이런 거는 혁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발전인 거지. 오히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오즈모 포켓 3가 더 혁신적인 것 같아요. 진짜 혁신적인 그 카메라 성능도 그렇고 여러모로 볼 때 저는 감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날렸던 그 DJI 미니 4 드론 제가 갖고 있던 매빅 3 드론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이렇게 파나마에서 샀는데 야경을 찍는데 센서가 되게 작은 센서거든요. 매빅 3는 4서드 센서예요. 1인치보다 큰 센서고 미니 4 프로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센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에 날려서 찍어봤는데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얘들 그 성능의 발전 속도가 매년 보면은 진짜 빨라. 그래서 놀라울 정도고 어떻게 보면 두려울 정도고 이런 얘기는 제가 뭐 테무라든가 쉬인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패스트 패션에 있어서 쉬인이 50% 미국에서 50% 점유율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지금 미국 상품들이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뭔가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지금 다시 역공을 막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전기차가 별로 안 팔리는 가장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살 사람들은 많이 산 것 같아요. 근데 이 살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들이 4만 불 이상, 5만 불 이상 이렇게 비싼 차잖아요. 5천만 원 이상대 이런 차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기차를 많이 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기차 인프라가 깔려 있는 곳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산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여행을 뭐 여러 나라를 3년 동안 오늘로 845일째 지금 전 세계 여행을 나온 상태거든요. 전기차 인프라는요, 미국 외의 국가들은 선진국들 유럽 빼고는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한국도 인프라가 제가 2달 정도 이제 전기차를 몰아봤는데 충전하기가 너무 빡센 거예요. 그 미국에서도
한 600km 정도를 달리면 그 충전을 2번 정도 해야 돼요. 왜냐면 언제 또 이게 막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 충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30%씩 충전하면은 1시간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2번 충전하면. 그것도 100%가 아니라 한 80% 되겠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미국도 그 정도인데 한국은 정말 집밥 먹일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진짜 되게 많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한번 물어봤을 때는 너무 고장난 그런 차징 스테이션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막 진짜 차가 멈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충전할 때 한 5군데 갔는데 다 고장이 나 있는 거,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차가 중고차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충전하기 너무 힘들다. 집밥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이제 차는 뚜덕뚜덕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 전기차 그 충전 시설은 그 늘리는데 되게 한계가 있어요. 일단은 그 토지를 구해야 돼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땅을 구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서울이라는 엄청나게 과밀화된 그런 지역에서 충전 시설을 이렇게 구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충전 시설을 뭐 구청에다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다른 자동차 유저들이 되게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충전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또 한국은 이제 현기차가 전기차 생산이 뭐 이렇게 썩 잘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정부랑 그 현기차랑의 모종의 커넥션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정부가 되게 미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사실 아반떼 하나만 2천만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국민차라고 하긴 뭐하지만 서민차? 그래 아반떼는 좀 그렇고 그래 소나타 정도 3천만 원대 차? 근데 이제 이게 5천만 원대까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뭐 3만 5천 불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비싼 가격도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느낀다면 다른 나라들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경기가 좀 다시 살아나지 않는 이상 예전만큼의 모멘텀이 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테슬라가 한 단계 더 주가가 오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자율주행을 완전하게 이제 구현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주가가 몇 배를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그 뭐 매분기마다 나오는 그런 실적들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퐁당퐁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조금 더 뭔가가 가시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들이. 그리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볼륨 모델이 되려면 몇 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의 덫에 갇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대량 생산을 원활하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 만든 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생산 시설에서 사이버 트럭을 만들려면 그것도 시간이 원활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이 픽업 트럭은 미국 특화된 그런 상품이라 저 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도 이제 석 달 쭉 여행을 한 2만 킬로 하다 보니까 왜 미국이 픽업 트럭을 필요로 하는지 알 것 같아. 정말 뼈저리 느꼈고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911 오너였는데 스포츠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약 내가 미국에 산다면 나는 픽업 트럭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내가 대도시 중간에서 살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픽업 트럭이 되게 필요한 차구나. 왜 사람들이 픽업 트럭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그 날씨도 그렇고 날씨가 진짜 폭설하면 폭우 아니면 막 뭐 허리케인 막 돌고 토네이도 돌고 막 오프로드도 가끔 달려야 되고 막 그래서 캠핑도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다목적으로 너무 전천으로 좋은 그리고 거기가 기름값 싸잖아요. 아무리 뭐 미국이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힘들다고 해도 중미보다는 싸요. 뭐 갤런당 5불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5불 이상 올라가는데도 전체 미국에서 5%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특별하게 서부 대도시라든가 동부 대도시들 빼면은 대부분 지역들은 3불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1,200원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중미는요 1,600원, 1,700원, 1,800원 되게 많아요. 제가 멕시코에서부터 여행을 쭉 했는데 1,800원대, 1,700원대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기름을 자체로 만들어도 정제를 못 해가지고 정유시설이 없어요. 왜냐면 정유시설 한번 까는데 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5조에서 10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시설 투자를 못하고 다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정유시설이 있는 나라에 심지어 멕시코 같은 부자 나라도 석유를 보냈다가 정제된 거를 오히려 역수입하는 그런 이상한 프로세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값이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테슬라는
뭐 218불까지 떨어졌더라고. 얘는 진짜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250불, 며칠 전에 봤을 때마다 25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218불이야. 그래서 야, 얘는 진짜 변동성이 되게 크다. 생산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얘를 그 자산으로 편입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거야. 비트코인이 10억 간다고 쳐봐요. 뭐 언젠가 간다고 쳐봐요. 근데 다 오케이. 10억 간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오케이 했어. 근데 그 가는 길이 너무너무 사람을 피말리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토막이 몇 번 날까? 10억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비트코인이 그 오케이 됐잖아요. ETF 승인 오케이 됐는데 오늘 가격이 얼마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봤을 때는 48,000불? 야, 이제 5만 불 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49,000불 갔었네요. 갔다가 지금 42,000불까지 뚝 떨어졌어요. 왜 떨어지지 뭐 저는 뭐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야. 너무 변동성이 큰 자산을 여러분 갖고 계시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변동성 때문에 엄청나게 쉽게 물량이 털리거나 멘탈이 털리거나 어떻게 되거든요. 5만 불 간다 가자 그래서 샀던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48,900불에. 왜냐면 거래량이 그때 엄청나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물량에다가 뉴스가 확 나오니까 그 물량에다가 세력들은 팍 털고 42,000불까지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력들에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고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진짜 굳이 이걸 내 자산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산에 있어서 1% 5% 정도는 편입해야 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뭐 어디다 쓰시려고 1% 5%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경만 더 쓸 뿐이지.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증권사 직원들이, 자산의 10% 정도는 여러분들이, 원자재 같은데, 투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은 없는데 일단은 10%만 섞어보십시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망해도 뭐 어차피, 반토막이 난다고 하더라도 큰 손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전체 그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넣어놔 보세요라고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자산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이 바람이 싹 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에 있어서는요. 제가 처음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2023년 작년 7월 정도에 멕시코에서 비트코인 10억 간다 그것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했던 이야기나 지금이랑 저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을 지금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마리아나를 허락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세수 확보, 소비 심리 자극 이런 거예요. 뭐 개인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그런 거를 통해서 세수가 확보가 되면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잡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 오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카지노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 비트코인도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고 어쨌든 그 비트코인 이야기까지 되게 됐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SEC 위원장이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했는데 오케이 하면서 성명서를 보니까 초반에는 저는 이 비트코인 그 ETF 승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뒤부터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승인했지만 이 자산을 추천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서 큰 손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 그리고 범죄로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되고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 여러 설명들을 쭉 해줬거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회장이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는 골드만삭스를 이걸 자산으로 편입하지 않을 것이다. 자산 클래스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어요. 일단은 실체가 없는 자산이야. 그런 얘기도 좀 당연히 했었고. 근데 그 얘기들은 다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고 업계에서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이 쭉 얘기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이 나고 상승한다고 해서 다 받아먹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좋은 퀄리티의 상승인지 올바른 수익인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이렇게 안 보면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뭐 투기주 사고 뭐 주식 팍 튀면 따라가서 사고 그다음 고점에서 쳐물려가지고 막 손절해야 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비트코인도 승인 나고 나서부터 추격 매수가 분명히 많이 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 플러스 3%까지 갔었나? 그것도 개인들이 다 말아 올린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뒤로 이제 샀던 사람들 지금 보면은 몇 프로야?
고점 대비로 10% 이상씩은 다 15% 정도는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또 손해를 본 거야. 고점에서 따라 샀다가 지금 다 몰린 거거든요. 사실 경고도 있었어요. 그 ETF 승인 나기 바로 전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지금 헤지 펀드들의 그 비트코인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제가 들었는데 그거 간단한 거예요. 이게 뉴스에 파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했더니만 목이 아픈데 1시간 거의 반 얘기했더라고요.